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계 곳곳이 다시 신냉전 사태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분쟁 지역이 지금 일촉즉발의 분쟁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 하고 그보다 훨씬 전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개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쭉 나왔었죠. 그다음에 한국 뭐 한반도에 북한이 도발하는 거는 거의 상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불거져 나왔던 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란 핵 협정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조율할 건지 지금 협상 중인데 거기에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마 폭격을 하겠다고 이래 나왔는데 지금 놀라운 거는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공격 계획을 준비하라고 발표한 걸 언론에 이미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군사적 준비 단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닌 게 사실은 이란 핵 개발을 한창 이제 피크에 올릴 때 그때 오바마 때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 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스라엘의 원전 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를 한꺼번에 공습을 하려면 약 각 한 곳에 한 20대에서 25대, 그러니까 총 100대의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륙해가지고 갖다 돌았는데 반드시 한번 급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공중급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100대를 공중급유할 수 있는 그 항공기가 2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행정부에다가 2대 더 팔아달라. 4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공습할까봐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고 급격하게 그냥 가까워졌는데 그때 이제 지연된 그 폭격을 다시 구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공중급유기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다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미국이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신기 이제 KC-46A라는 건데 이게 인터넷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느 데 군사 저널 같은 데 보더라도 현재 공중급유가 11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인 모양입니다. 그냥 공중에서 이제 큰 폭격기나 무슨 전폭기거나 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작은 건 오래 있지 못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5개에서 많으면 8개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란의 그 핵 시설 치고 다시 한번 귀환하려면은 상당한 이제 큰 용량의 그런 공중 구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그것까지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4개를 한꺼번에 타격하기보다는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핵 개발의 진전이 많이 된 그런 시설들만 이제 먼저 타격하지 않을까. 예. 지금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언제 치게 될지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란하고 핵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이걸 칠 수 있을까? 굉장히 외교적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과거에 그 언제입니까? 미국의 레이건 때 이란 콘트라 스캔들 때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을 할 때 이란 측에 이 미국이 무기를 이렇게 팔 때 이스라엘 좀 거강꾼들을 동원해가 이스라엘을 동원해가 이란에 팔고 이란 돈을 받아가지고 니카라가 반군들한테 그 유명한 스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란 이 컨트라 스캔들이 한때 레이건을 날릴 뻔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노스 중령이나 몇 사람이 총대를 메고 내가 했다 위 없다 이런 바람에 끝났죠. 그때 그 노스 중령은 총대를 맨 대가로 공화당에서 이제 상당히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 총기협회 회장입니다. 그 배경을 한 영화가 그 리차드 해리스 나오는 뭐 긴급 명령인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그런 내용 비슷한 게 나오죠. 얼마 전에 또 탐 크루즈가 나왔던 메이드 인 아메리카도 그분 니카라가 반군한테 무기 배달해주는 그게 탐 크루즈였던가요? 예, 멜 깁슨도 그런 영화에서는 멜 깁슨은 또 다른 지역입니다. 그건 다른 데였던가요? 또 인도 차이나 반도 지 갖고 있는 민간 항공기 가지고 이렇게 뭐 그 비슷한 거죠. 밀수하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 핵 개발을 지연시키려고 이란의 핵 개발 학자를 암살하고 그런 거 이란의 많죠. 각종 그 서류나 이 핵 개발 관련 자료를 폭파시켜버리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잘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란 안에
이 기독교 신자들이 좀 있고 그 사람들이 탄압을 좀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한테 끈을 둬가지고 실제로 스파이를 이란에 침투시켜가 이란에서 상당한 공작 활동을 하고 빠져나오고 하는 일들이 빌비재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여러 번 당했는데 이제 뭐 창피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이래 갔는데 근데 이것들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이슬람 국가기는 하지만 페르시아 쪽이고 그렇죠. 아랍이 아니죠. 아랍이 인종이 다르죠. 이스라엘하고 군사적으로 협력도 하고 이란에서 이제 그 왕이 있을 때 팔레비 팔레비 때 왕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이제 이게 혁명이 일어나가 79년에 강경 이슬람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갖다 100% 북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시리아나 이런 쪽에 이스라엘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란에 아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우디나 UAE 이런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종주국들이 이란하고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워낙 지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뭐 시아파, 순위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이스라엘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UAE를 방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미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대이란 전선에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 국가들의 대이란 전선에 이스라엘까지 가담한 거냐 이런 이제 재미난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는 게 UAE가 이번엔 또 미국하고 좀 갈등을 일으켰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이 UAE한테 이제 좀 이제 겁을 주거나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 게 너가 지금 중요 시설에 중국 배들이 들어오고 있다. 저반 시설 거기에 이제 중국 함정들 해군들이 들어오는 건 그건 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UAE가 F-35 전투기를 아마 수입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미국이 찝찝하니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UAE가 답답해 놓으니까 그럼 그 전투기 못 사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 건이 지금 성사가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군사 협력 분야에서 UAE가 미국하고 조금 틀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가 UAE를 전격 방문했다는 거는 또 그하고는 또 이 형질을 달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중동 중에 조금 더 지금 야당이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이 고립되어 있을 때는 해교 혁명이 일어나고도 이란 이라크 전쟁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원한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라크가 맹주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 위협적이었으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의 와중에 이라크의 오시리크 원자로를 이스라엘 F-16기가 가서 폭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원자로가 혹시 핵 만들까봐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후세인이 이제 제거되고 난 이후에 이란이 이라크를 거의 그냥 이 같은 해교의 시아파라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저기 시리아에도 이란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또 시리아 그 아사드 독재자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군대가 많이 가 있어요. 공군까지도 막 가야죠.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까지 전체적으로 시온주의 강경 해교 이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란의 평창주의가 중동 전역에 과거에 이란은 평창주의를 하지 않고 중동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벨기에일 때는 이스라엘하고 협력 관계였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을 제외시켜 놓고 본다면 사우디하고 이란이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축을 벌이는 걸 간단히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나 UAE나 그 일부 나라들 보면은 사실은 그 뭐 미국식 또는 유럽식 의회 민주주의를 한다기보다는 전부 그 종족들이 수장들이 그 뭐 셰이크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실 귀족들에 다 정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 수십 년 존속되고 있는데 이란은 형식적으로 회교 혁명을 한 다음에 그런 셰이크 제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소위 말해서 혁명이 UAE나 사우디 그런 쪽에 있는 부유한 국가들 카타르 다 포함해서 바레인
그런 나라들 어떤 민중혁명 같은 걸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들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가 이란한테 좀 친하니까 지난번에 뭡니까 그 사우디 뭐 이거 항공 제재 같은 거 했죠. 항공 제재부터 뭐 물자까지도 식품 물자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또 집으셨냐면은 카타르가 그 이제 이란계 또는 이제 다른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의 원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든 게 왜 다른 나라에서 사우디를 포함해서 UAE도 다 그 테러가 발생하는데 왜 카타르 너희는 테러가 안 나느냐? 그게 너희가 다 테러리스트로 협조하고 있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도 누굽니까? 저기죠. 이번에 그 탈레반 그 아들도 저 카타르에서 그 본거지를 두고 협상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카타르가. 이제 그거 지금 이란이 이제 핵 협상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꼭 그렇습니다. 보면은 협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엄포를 놓더라고요. 어디 습격하고 뭐 공습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갖다 좀 더 강화시켰다는 건데 요거는 지금 그 UAE, 사우디는 하나의 한패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란하고 대결하는 구도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너무 이렇게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면 좀 독재라는데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계속 일촉즉발인데요. 네. 그래서 10만 병력이기 때문에 국경에 집결했다라는 게 여러 번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음포를 놓을 때 병력만 배치했다가 쏙 빼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소스에 따르면은 소장님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야전 병동을 여러 개 지금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그것도 트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확신은 못합니다만 그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 이제 아주 그 정교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제 급진전하게 된 거는 최근에 푸틴이 아예 그 협상한 초안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EU는 이제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 크림반도 뺏길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무력으로 침공이 되면은 뭐 엄청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거다.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초강수를 두겠다고 엄포를 놓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그 초안을 냈는데 이 초안을 보니까 미국하고 나토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냐면은 나토가 이제 계속 동진을 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이 사실은 좀 사기를 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체제 전환 있고 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협상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러시아 국경 쪽에 나토 회원 국가들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구두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건 약속을 했죠. 그거는 당시만 해도 뭐 독일이 통일되기가 급해서 무조건 해준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미국이 신경 쓸 새가 아니기 때문에 오냐오냐 해줬는데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는 소위 말해서 구동유럽의 국가들은 다 나토에 들어가 회원이 돼서 안전판을 마련하려고 그러죠. 폴란드, 체코, 뭐 발틱 삼국, 폴란드, 발틱 삼국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심각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되면은 이게 바로 접경이거든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게 중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까지는 제가 용납을 섰겠다. 근데 사실은 러시아 국내에서는 제가 그 여러 가지 전언들을 보니까 푸틴이 이게 그 체제 전환 초기 단계는 굉장히 친미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근데 대통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러시아 내에 이제 강경 세력들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무마시키려면 이걸 갖다 지지 못하면은 이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냐. 어쩌다가 나토한테 이렇게 굴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선까지 오니까 이제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고 아마 그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 내용에 보면 나토가 동진을 반대한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걸 중단시켰다는. 그다음에 중단거리 이제 그 미사일 배치도 그만하자. 그다음에 적경 지역에 훈련을 중단하자. 근데 이거는 나토가 현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 삼국, 발틱 삼국 거기는 회원국인데다가 다 지금 그 독일군 그다음에 나토군이 들어가 있거든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한 뭐 그 독일군만 550명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나토 그걸 갖다가 체제를 그 전적으로 부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러시아가 제자세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적어가 심각하죠 지금. 그 나라 전체에 이 행정 통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러시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좋죠. 해외로 체제 전환 이후에 1,300만이 네, 빠져나갔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출산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래서 러시아가 한 10년 뒤에는 나라 운영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과거에 이제 구소련 영역을 다 복원해서 영토도 넓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인구도 합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벨로루시, 백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독재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사실상 뭐 러시아하고 합치어 가자라는 부분에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2014년까지만 해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많이 미쳤는데 그때 대통령으로 앉아 있던 놈이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쫓겨나가. 그 뒤부터 점차 이제 이렇게 자기들 쪽의 권한에서 좀 벗어나니까 크림반도도 이제 점령했고 동남부에 그 친 러시아인들을 갖다가 이제 러시아가 비공식 그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같이 이제 해서 아마 그쪽의 영토를 아직도 좀 많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벌써 전사자가 14,000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판을 벌리가 러시아가 제가 볼 때는 나토 가입을 부분은 핑계라고 보고 있어요. 판을 정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나토가 남의 영토에 들어갈까? 그거 없죠. 네. 나토가 어떻게 러시아를 침략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진짜로 생각을 하는 건 우크라이나는 이 나라 자체가 매우 허약하고 또 국민들의 이 정체성이 독립국가로서 혼돈돼 있다는 거죠. 예, 언어도 좀 그러고 맞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좀 뒤섞여 있고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서 완전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20 몇 프로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동쪽 러시아계가 많죠. 그러니까 국경 자체가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폴란드부터 우크라이나까지가 다 국경이 이동이 많이 돼가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라로서 정체성이 약하고 또 유럽에서는 국가 중에 가장 낙후됐잖아요. 그렇죠. 예. 여전히 뭐. 그래서 뭐 남자는 깡패고 여자는 장녀고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저 나라를 러시아가 봤을 때는 좀 먹기가 쉽다. 그래서 야금야금 가다가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 군사적으로 보내서 대규모 전면 충돌만 안 나면 러시아가 점령해놓고 뭐 경제적 봉쇄나 뭐 외교적 압력은 얼마든지 감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장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벨로루시아하고 우크라이나까지는 자기 국경으로 하겠다라는 방침이 러시아 내부에 있고 푸틴이 그런 걸 지향하는 그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얹혀 있기 때문에 애필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제가 봤을 땐 공갈이 아니다. 그래서 푸틴의 행동으로 보면 곧바로 서로 간에 전쟁이 날 정도로 붙으면 곤란한데 지금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행각을 보니까 좀 지금 먹어버려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안 할 거고 미국이 안 하면 유럽이 나토가 저 따로 혼자서 들어가느냐. 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일단 점령해버리고 그 다음에 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나 미국을 향한 협박으로 무기고를 다 풀어버리고 국경을 다 열어버려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부터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만약 점령을 해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부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 점령된 지역에서. 그러면 유럽에 지금 막 1,000만, 2,000만의 그런 일종의 난민들이 발생할 거다. 감당할 수 있냐 이제 끝까지 협박을 하고. 처음 부분에 소장님 말씀하신 그 러시아가 과거에 했던 구소련과 같은 그런데 헤게몬을 지지고 있지도 못하고 국력도 굉장히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 벨라루스를 탐을 내는데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공국 옛날에 키예프 공국이었죠. 그다음에 구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다음에 벨라루스의 민스크 요 3개 도시 그 세 영역이 합쳐져서 사실은 최초의 러시아 제국의 토대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뭐 동쪽은 척박했고 그건 시베리아 쪽은 그냥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척박한 데서 조금씩 이제 서진한 사람들이 키예프 공국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나라를 처음에 무슨 뭐 러시아라는 제국을 세운 게 아니라 공국 같은 데서 그렇죠. 키예프 공국이 사실은 중심이었고 그때는 모스크바도 이쪽에 세력이 더 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종교적으로도 뭐 거의 차이가 네. 별로 없다. 예, 예. 그래서 이게 한 나라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 그 민족 통일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이건 저는 뭐 100% 동의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예. 상식적으로 국제 형태 상식적으로 예. 두 세력이 대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러시아로서는 이제 완충 지대가 필요하다. 그러니 최소한 뭐 우크라이나만큼은 나토 회원국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게 자기 소박한 심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그간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이 지금 어수룩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일단 치고 나서 점령을 하고서 그걸 갖다 현상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90년 초반에 우크라이나 키예프 쪽에 가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게 방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히 산이 평지니까, 없습니다. 산이 없고 평지니까. 그다음 그게 드니에프르라고 예. 그 볼강 다음으로 긴 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흐르는데 그 공업지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그 키예프하고 거기 있습니다. 강변에 예. 있는데 그게 희한한 게 이제 강 동쪽으로는 러시아계가 많고 예. 키예프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예.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그 실제 지형을 가봤는데 희한한 게 이 서쪽 제방, 동쪽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쪽 제방 쪽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을 칠 때는 지상군에 칠 때는 좀 힘듭니다. 화포사격 같은 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 훨씬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을 치려 그러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사적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쿠르크스 북쪽에서 이리 내려올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강을 바로 건너게 되면 도하작전도 엄청나게 힘이 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라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삽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형적으로 그게 아프가니스탄 산악이라든지 이러다면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일본말로 요이똥 하면 그냥 수시간 만에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은 이번에 추안을 제시한 거는 이제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토나 미국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받을 만한 내용을 갖다 줘버리면은 그거는 굴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세게 나온 겁니다. 세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해서 요거는 양보하고 요거는 어떻게 좀 조정하자라는 건데, 아마 최소한으로 그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지 않는 거, 거기에 하나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거, 그 정도에서 아마 협의가 된다면은 이게 뭐 평화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나토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건 저희들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먹어버리는데, 네, 예. 독일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그럼 저쪽으로 이제 만약에 그걸 먹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독일 꼴이 보통 우습게 되지 않을까. 지금 아마 지금 그 어떻게 되나, 지금 이제 그 나토 국가 내 독일이 이제 국방이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은데, 지금 보면 이제 그 프랑스는 계속해서 군비 증강 일로에 있고 독일은 군설이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러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파견 나가 있는 나토군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독일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들 아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수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친다고 한다면은 아마 재빠르게 굉장히 신속하게 아마 정리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도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질질 끈다든지, 그러니까 아마 한꺼번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해서 결정을 내지 않으면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측에서도 겁이 나가지고 그 항모 한 대를 갖다 지중해 쪽으로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그게 뭐 해리 트루만 호던가요? 그걸 보냈는데 그게 지금 중국하고 대만 문제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금 더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당장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게 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그래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략자산 그렇게 쉽게 뺄 수가 없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공하고 대만 관계를 좀. 이게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6월 달이던가요? 그때 로이터 통신에서 중공이 대만을 잡아먹을 수 있는 뭐 6단계 시나리오 이런 게 발표돼서 굉장히 재미난 토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만이 곧 중국이 아마 자기들 치는데 아마 3단계 시나리오 입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이. 그러니까 대만이 쟤들이 우리를 어떻게 칠 거다. 근데 봤더니 별로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 3단계 시나리오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정보통신망, 방공망을 폐쇄하기 위해서 이제 탄도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차역이라든지 또는 항공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는 항만에 정박해 있는 군함,
이런 걸 이제 순항미사일로 타격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이제 그 방해가 되는 여러 시설물들을 갖다가 한포 사격을 없앤다 이런 거지 무슨 그럼 정교한 무슨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그 방공망 구역에 지금 중공 전투기들 떠나던 건 어제오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거나 같이 이제 콤바인 해가지고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 그다음에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는 거, 이거 원천적으로 못 막아내면은 미국은 이제 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강경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대만을 법적으로 그 방어할 수 있는 관련 법들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착각했었는데 오랫동안 이게 두 나라가 합의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미국의 국내법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라 조약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에서 발을 빼면서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그래서 그게 이제 79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82년에 추가로 6개 조항을 보태가지고 그걸 그 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토처럼 무슨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이 군사력을 자동 개입한다라는 말은 없고. 다음에 계속해서 시한을 두지 않고 군사 무기를 중공에 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공과 일체 협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미국과 대만의 어떤 그 동맹관계법이다라고 규정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가 이제 겨우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만이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태인데 지금 저 중단미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다 이제 또 국교 중단할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좀 한시름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야당이 추진한 4개가 전부 부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대만의 입지가 좀 정통의 입지가 좀 나아졌다라고. 내분이 크게 생겼죠. 근데 이걸 보니까 전부 다 45대 55더라고요. 가까스로 이겼어요. 겨우. 다 그러니까 많이 이긴 게 없더만. 6대 4. 이걸 보면은 사실은 대만이 지금 우려해야 될 거는 중국의 군사력 침략보다는 이 안에 있는 국민당이 친중 세력 같습니다. 얘들 전쟁 안 한다고 나잡아질 거거든요. 우리보다 더 심할 거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우리 옛날 소고기 파동과 똑같거든요. 스타일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지는 걸로 민진당이 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까스로 6대 4, 55대 40으로 겨우 이기긴 했습니다. 이겼는데 이거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지금 그 차이잉원입니까? 그 총통이 어떤 계속해서 친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뭐 상당한 아마 좋은 기회가 됐던 걸로 그렇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언론에 잘 나지 않는데 사실은 그 미국도 상당히 지금 뭐 심각하게 지금 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그 B-52가 떴거든요. 2대나 여기에. 동해, 서해 양쪽 다 떴습니다. 근데 동해 쪽은 별로 정보가 없는데, 서해 쪽은 없는데 동해 쪽에 최근에 뜬 기록에 의하면은 F-35가 7대가 B-52 한 대를 호위하고, 그러니까 B-52가 2대가 떴으니까 F-35가 14대가 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상시 출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수장님 최근에 기갑 여단이 이제 순환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지금까지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 대선 때쯤이면 주한미군의 병력을 조금 증강시켰더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와 있던 이제 그 3기갑 여단이 떠나고 1기갑 여단이 대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대통령 선거 3월이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석 달 동안에는 이 두 기갑 여단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갑 여단에 그게 뭐 다연장 로켓 같은 부분이 지금 뭐 한국군 화력에 좀 한 절반쯤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국이 나름 또 신경을 쓰는 거죠. 이게 미국이 그것이 이제 휴전선 일대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사전에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북한이 이제 한국 대선 무렵에 도발을 했을 때 대한 미국이 압박이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초 그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염려가 되었던 게 북한이 SLBM을 언제 배치할 거냐.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안으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배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간에 확인된 바로는 소위 말해서 그 튜브 그 SLBM 발사할 수 있는 튜브 3개가 달린 이제 잠수함이 목격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로미오급이라는 걸 갖다가 좀 개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로미오급을 개조를 시켜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익히 하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대형의 SLBM은 장착을 못 하고요. 그 미니 있지 않습니까? 미니 3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튜브가 6개 달린 거, 이거는 이제 정식 SLBM입니다. 그 6개 달린 잠수함을 갖다가 곧 진수시킬 거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3,000톤 가지고 난다고 최소한 한 4,000톤, 5,000톤까지 되는 엄청난 이제 중량 또는 볼륨의 잠수함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 100% 아마 미국이 확신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북한도 만들게 되면 비밀리에만 잘 하고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언제 도발할 거냐라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만, 지금 시기로 봐서는 이제 3월 초가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은 그리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최근에 이제 그 중국, 북한 이쪽에 이제 문제, 국경 문제 이런 게 다시 이제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전차 예단을 연해주에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까지 냉전 이후에 연해주 쪽에 기갑 부대를 배치한 적이 없거든요, 러시아가. 올라올 사람도 없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혹시 만약에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식량 기근 이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제 다량의 인구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질 때를 대비해서 국경을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식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막 그런 기사들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흐대사님 모시고 지금 세계의 한국을 포함한 무력 분쟁 지역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